전력, 걱정 끼쳐 죄송합니다. 나쁜 친구의 유혹에 넘어가 남의 돈을 훔쳤습니다. 안에는 40만 원 이상 들어있었지만 저는 조금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학교는 제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병결로 처리해 주세요. 곧 돌아가서 사죄드리겠습니다. 부디 찾지 말아주세요. 히토시. 구독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14살짜리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간 뒤 이런 편지만을 덜렁 남겼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겉보기엔 그저 질풍노도 시기를 겪는 청소년의 비행, 그리고 흔한 가출극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편지가 우체통에 도착하기 불과 몇 시간 전, 가족들이 마주해야 했던 기묘한 상황을 알게 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1969년 2월 23일 일요일,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시에 살던 중학교 2학년 슈야마 히토시군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사세보는 거대한 미군 기지를 품고 있는 항구 도시였고, 쇼와 40년대의 고도 성장기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거리 곳곳에 방범용 CCTV가 있거나 사람들의 방범 의식이 철저하던 시대는 아니었죠. 사건 당사자인 14살 히토시군은 학교에서 풍기위원을 맡고 있을 정도로 아주 성실하고 얌전한 학생이었습니다. 부당 결석이나 지각조차 단 한 번도 없었고 동급생들의 신망도 아주 두터웠습니다. 아버지는 깐깐한 해상보안관이었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인 매우 안정적이고 평범한 가정의 막내 아들이었죠. 사건 당일 오후 2시경 히토시군은 단정한 교복에 까만 학생모를 반듯하게 쓴 차림으로 집을 나섭니다. 가족들에게는 학교 공작 숙제에 쓸 재료를 시내 백화점에서 사오겠다라고 말했죠. 가족들은 이 평범한 외출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집안 텐마루에는 히토시군이 방금 전까지 만지던 공작 도구들이 그대로 펼쳐져 있었거든요. 금방 다녀오겠다는 분명한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저녁 시간이 다 되도록 히토시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30분, 히토시군의 집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집니다. 놀란 가족들이 서둘러 문을 열자 그곳에는 일면식도 없는 24살 남자가 잔뜩 화가 난 채 씩씩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체구는 작지만 다부진 인상은 사내였죠. 편의상 이 남자를 A라고 부르겠습니다. A의 손에는 까만 학생모 하나가 꽉 쥐어져 있었는데 가족들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불과 4시간 전 막내 아들 히토시군이 쓰고 나갔던 바로 그 모자였으니까요. A는 억양센 간사의 사투리를 쓰며 몹시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이 미처 상황을 파악할 겨를조차 주지 않은 채 남자는 다짜고짜 믿기 힘든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A의 주장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오후 3시 반경 시내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도랑에 빠져 쩔쩔매는 소년 2명을 발견했다. 도와주려고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도로 옆에 두었는데 갑자기 소년 중 한 명이 그 점퍼를 낚아채 도망갔다. 내 점퍼 안주머니에는 무려 현금 46만 엔이 들어있었다. 놀라서 뒤쫓아갔고 뒤쳐져서 도망치던 중학생의 바지 주머니에 꽂혀있던 이 학생모 하나만 간신히 빼앗았다. 모자 안쪽에 적힌 이름을 보고 묻고 물어 당신 집까지 찾아온 거다. 여러분, 1969년 당시 대졸 신입사원의 첫 월급이 3만 엔 남짓이었습니다. 46만 엔이라면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단위를 가볍게 넘어가는 엄청난 거액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갑에 잘 모셔둔 것도 아니고 휴일이라 은행에서 막 찾아온 돈도 아닙니다. 그 어마어마한 거액을 얕은 점퍼 안주머니에 대충 찔러넣고 다니던 일개 세탁소 직원이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중학생들에게 그 돈을 통째로 빼앗겼다? 이게 과연 납득이 가는 상황일까요? 게다가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안주머니 속 현금을 중학생들이 투시라도 한 것처럼 알고 점퍼만 훔쳐 달아났을까요? 무엇보다 그 대담한 범인이 평소 무단결석 한 번 없던 해상보안관 아들, 성실한 풍기위원 히토시군이었다는 겁니다. 팩트 악의가 전혀 맞지 않죠.
가족들은 당연히 이 황당한 주장을 믿지 못했고 경찰에 당장 신고하지 않은 채 일단 애를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정오,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읽어드렸던 그 친필 편지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아버지 앞으로 배달됩니다. 경찰의 정밀 필적 감정 결과 충격적이게도 이 편지는 100% 히토시군 본인이 쓴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문맥과 상황을 뜯어보면 온통 기묘한 모순과 위화감 투성입니다. 첫 번째, 편지의 시작인 전략. 아프 인사를 생략한다는 뜻의 이 한자어는 14살 중학생이 부모에게 편지를 쓸 때 자발적으로 선택할 법한 어휘가 아닙니다. 둘째, 평소 자신의 이름을 한자로 또박또박 적던 히토시군이 이 편지에서는 자기 이름을 히라가나로 적었고 심지어 2번이나 잘못 써서 뭉개고 고친 흔적까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틀린다? 이건 누군가에게 생명 위협을 받는 극도 공포나 긴장 상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셋째, 훔친 돈 액수입니다. 피해자라고 펄펄 뛰던 남자 A는 분명 46만 원을 털렸다고 주장했는데 히토시군의 편지에는 40만 원 이상이라고 모호하게 적혀 있습니다. 게다가 나는 조금밖에 받지 못했다며 범행의 주도적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어투는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부모에게 사과하기 위해 몰래 편지를 보내는 가출소년의 문장이라 보기엔 너무나 자기적이죠. 무엇보다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이 편지가 우체통에 들어간 시간입니다. 편지 봉투에 찍힌 사세보 우체국의 소인을 역산해 보면 누군가 편지를 우체통에 넣은 시간은 23일 오후 6시에서 자정 사이입니다. 히토시군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오후 3시 반부터 남자 A가 씩씩거리며 집에 찾아온 저녁 6시 반 사이, 불과 그 서너 시간 남짓한 짧은 틈에 히토시군은 무거운 돈을 들고 도망을 치고 공범과 돈을 나누고 부모님께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기까지 했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이 과연 14살 소년의 우발적인 단독 행동으로 가능한 타임라인일까요? 여러분, 단언컨대 이건 단순한 비행 청소년의 일탈이나 가출극이 결코 아닙니다. 분 단위로 철저하게 개선된 타임라인,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피해자의 증언, 그리고 극도 공포에 질려 누군가에게 강제로 써 내려간 듯한 소년의 자백 편지까지. 오늘 살펴볼 슈야마 히토시 실종 사건은 단순한 가출의 탈을 쓴 아주 악랄하고 기괴한 범죄의 서막이었습니다. 대체 1969년 그날 14살 소년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수사기록의 첫 페이지부터 사건의 민낯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수사팀이 가장 먼저 매달린 작업은 1969년 2월 23일 당일에 흩어진 흔적들을 모아 물리적 타임라인을 복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히토시군이 집을 나선 오후 2시부터 남자 A가 현관문을 두드린 저녁 6시 30분까지 이 4시간 30분 동안의 공백을 분 단위로 메워야만 했죠. 경찰의 탐문 수사 결과 히토시군의 실제 당일 동선은 가족들에게 말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작 재료를 사러 시내 백화점 쪽으로 가겠다는 소녀는 정반대 방향의 버스 정류장에서 연이어 목격됩니다. 첫 번째 목격 지점, 오후 2시 30분경 시내 이마오쿠 버스 정류장 인근입니다. 동급생의 목격 진술에 따르면 히토시군은 교복 차림으로 혼자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여기서 무려 33km나 떨어진 국도 204호선변의 마츠우라 버스 정류장에서 두 번째 목격 진술이 확보됩니다. 목격자는 그가 마치 누군가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듯한 서성거림을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마오쿠에서 마츠우라까지는 당시 버스로 약 50분이 소요되는 먼 거리입니다. 시간상으로 계산해보면 히토시군이 마츠우라 방향에 도달한 시각은 대략 오후 3시 20분경이 됩니다. 휴일 대낮에 중학생이 교복을 입고 왕복 2시간이 넘는 시 외곽 정류장까지 홀로 이동했다? 이것은 분명 목적성이 뚜렷한 동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날 있었던 히토시군의 기묘한 발언에 주목해야 합니다. 실종 하루 전인 2월 20일
그는 동급생에게 지나가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출하고 싶어. 이 한마디는 수사 초기를 뒤흔든 강력한 심리적 미끼였습니다. 경찰은 초기 타임라인을 구성하며 소년의 자발적인 가출 혹은 비행 그룹과의 합류 가능성을 열어두었죠. 하지만 이 가설은 남자 A의 알리바이와 교차 검증되는 순간 완전히 박살나버립니다. 타임라인의 충돌을 살펴보겠습니다. A가 가족들을 찾아와 내 점퍼 훔쳐간 중학생을 쫓아갔다고 주장한 범행 발생 시각은 명확히 오후 3시 30분경, 장소는 사세보 시내의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살펴본 객관적 목격 진술에 따르면 히토시 군은 오후 3시 20분경 시내에서 33km나 떨어진 마츠우라 외곽에 있었습니다. 즉 시내에서 오토바이를 끄집어내던 A의 현금 46만 엔을 히토시 군이 오후 3시 30분에 소매치게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알리바이입니다. 소년은 텔레포트를 하지 않는 이상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A는 대체 왜 이런 허술한 거짓말을 꾸며내면서까지 해상 보안관의 집을 제 발로 찾아온 걸까요? 경찰은 즉각 중요 창고인 A의 신원과 배경을 이잡듯 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수사관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죠. 24세, 직업은 세탁소 점원, 여기까지는 평범해 보입니다. 하지만 A는 불과 사건 4개월 전 2년의 복역을 마치고 소년 교도소에서 갓 가석방된 인물이었습니다. 출소한 지 고작 4개월 된 세탁소 말단 직원이 46만 엔이라는 거액을 안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자금 후 출처를 묻는 경찰의 집중 추궁에 A는 진술을 번복합니다. 처음에는 은행에서 찾았다고 했다가 휴일이라 은행에 닫혀있다는 사실을 지적당하자 오래전부터 우리 집 마루 밑에 묻어둔 돈을 꺼내온 것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A의 동거 가족들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과 탐문 결과 가족 중 그 누구도 그 돈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46만 엔이라는 현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완벽한 허구였던 겁니다. 자, 가석방 신분의 전과자가 자신의 구속을 감수하면서까지 대담한 자작극을 벌였습니다. 형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단독범의 우발적 사기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이는 A가 누군가와 철저한 지시를 받는 수거책 혹은 바람잡이 역할에 불과했다는 강력한 방증입니다. 실제로 경찰 수사망에 아주 기이한 정황 하나가 추가로 포착됩니다. A가 히토시 군의 학생물을 들고 집 현관문을 두드린 저녁 6시 30분, 그보다 딱 30분 전인 저녁 6시경이었습니다. 슈야마가 인근의 한 상점에 정체불명의 성인 남성 3인조가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상점 주인에게 길을 물었는데 그들이 찾던 목적지는 다름 아닌 슈야마 히토시 군의 자택 정확한 위치였습니다. 이들은 대략적인 주소는 파악하고 있었지만 범행 직전 혹시 모를 변수를 없애기 위해 정확한 위치를 재확인했던 전형적인 사전 답사주였습니다. 그리고 이 3인조가 길을 묻고 사라진 지 정확히 30분 뒤 A가 모자를 들고 슈야마가 현관에 등장한 겁니다. 퍼즐은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14살 소년의 가출도 동네 불량배들의 우발적인 소매치기도 아니었습니다. 최소 4명 이상이 가담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특정 가정을 타깃으로 삼아 치밀하게 설계된 조직적 범죄였습니다. 오후 2시, 소년은 누군가 호출을 받고 외곽 버스 정류장으로 유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경, 소년의 신병은 알 수 없는 범죄 조직의 손에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이후 저녁 6시부터 시작된 A의 방문과 이틀날 도착한 편지는 모두 수사에 혼선을 주고 가족에게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조직이 작성한 잔혹한 각본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진술은 거짓을 말해도 흔적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수사팀이 이 기형적인 시나리오 허점을 파고드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범인들이 미처 지우지 못한 단 하나의 물리적 증거, 그것이 사건의 판도를 전혀 다른 곳으로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수사팀은 더 이상 남자 A의 허술한 입에 휘둘리지 않기로 합니다. 오직 객관적인 과학수사 데이터만을 무기 삼아 이 기괴한 사건의 밑바닥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하죠. 가장 먼저 감식반에 투입된 곳은 A가 오토바이를 빠뜨렸다고 주장했던 사세보 시내의 그 도랑이었습니다. 현장 감식의 기본은 미세 증거 수집입니다.
무게가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쇳덩어리 오토바이가 좁은 콘크리트 도랑에 처박혔다가 성인 남성 두세 명의 힘으로 무리하게 끌어올려졌습니다. 상식적으로 어떤 물리적 흔적이 남아야 할까요? 마찰로 인해 벗겨진 콘크리트 외벽의 페인트 자국, 도로 위로 흩뿌려진 엔진 오일이나 가솔린의 누유 흔적, 급브레이크로 인한 타이어 스키드 마크, 혹은 오토바이를 끌어올리느라 뭉개진 주변 흙과 잡초의 손상 등 감식반은 현장 주변 수십 미터 반경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감식 결과 현장에서 발견된 물리적 증거는 제로였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도랑 그 어디에도 금속이 부딪힌 파편이나 긁히는 흔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백주대나 주택가 한복판에서 벌어진 거액의 강탈 사건인데도 비명이나 소란을 들었다는 목격자조차 단 한 명도 없었죠. 증거 부재가 곧 사건의 부재를 증명하는 완벽한 과학적 결론이었습니다. 강도 사건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현장 감식 결과가 A의 진술을 정면으로 탄핵하자 경찰은 다음 단계인 폴리그래프, 즉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전격 실시합니다. 인간은 거짓말을 할 때 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며 혈압, 맥박, 호흡, 피부 전두율에 미세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1969년 당시의 기술적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24살의 세탁소 점원이 강도 높은 취조와 거짓말 탐지기의 압박을 동시에 견뎌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사관들을 당혹하게 하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A에 대한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 그래프는 명확한 거짓 반응을 짚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판독 불가 혹은 유의미한 반응 없음 상태였죠. 이 기형적인 심리 데이터는 우리에게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째, A가 거짓말 탐지기의 생리적 압박조차 통제할 수 있을 만큼 극도로 고도로 훈련된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가졌을 가능성. 둘째, A 본인조차 자신이 거대한 시나리오 일부일 뿐 전체 범행의 실체나 히토시군의 생사를 정확히 알지 못해 생리적 동요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입니다. 수사팀은 후자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A는 핵심 증오자가 아니라 철저히 통제된 장기말에 불과했다는 데이터적 방증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이 사건의 유일한 물리적 실체이자 가장 기괴한 증거물, 히토시군이 보낸 편지에 대한 정밀 필적 감정과 법 언어학적 분석 데이터가 도착합니다. 앞서 이 편지가 100% 히토시군의 친필이라는 점은 말씀드렸죠. 하지만 감식관들이 현미경 렌즈 너머로 들여다본 잉크의 궤적은 단순한 친필 확인 그 이상의 끔찍한 진실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집중한 것은 글씨의 형태가 아니라 필압과 진전이었습니다. 자발적이고 편안한 상태에서 글을 쓸 때 인간의 필압은 문장 흐름을 따라 비교적 일정한 베이스라인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감식 데이터에 나타난 히토시군의 필압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특정 단어에서는 종이가 찢어질 듯 잉크가 깊게 파여 있었고 조사나 연결 어미에서는 힘이 완전히 빠져 글씨가 공중으로 날아가듯 흐트러졌습니다. 특히 자신의 이름인 히토시를 썼다 지우고 다시 쓴 흔적의 회 끝부분에는 손 근육의 극심한 경련으로 인한 미세한 떨림 현상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극도 공포나 외부 강압적인 폭력적 위험이 가해지는 상황에서만 발현되는 전형적인 뇌신경계의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범죄 심리 분석관들은 이 편지의 텍스트 구조 역시 철저히 해부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소년이 돈을 훔쳐 달아난 직후에 부모에게 보내는 사과 편지입니다. 보통이라면 두려움, 억울함 혹은 막연한 변명 등 감정적인 단어들이 파편적으로 나열되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 편지의 논리 구조는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한 기승전결을 갖추고 있습니다. 나쁜 친구 유혹, 동기, 40만 엔이라는 금액 명시, 사건의 확인, 나는 조금밖에 받지 않았다, 책임의 축소 및 분산, 학교는 변결 처리해달라, 사회적 알리바이 요구, 찾지 말라, 수사 지연의 목적. 이것은 14살 소년의 뇌에서 나온 문장 구조가 아닙니다. 범죄의 잔뼈가 굵은 성인이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고 수사기관의 개입을 늦추기 위해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법률적, 심리적 요건들을 빈틈없이 끼워 맞춘 가이드라인입니다. 히토시군은 그 가이드라인을 눈앞에 두고 누군가 포갑 아래서 사시나무 떨듯 손을 떨며 글씨만 옮겨 적은 도구로 전략해 있었던 겁니다. 물리적 증거가 증명하는 부재, 거짓말 탐지기를 비껴간 수거체의 기형적 심리 상태, 그리고 극도 공포 속에서 조작된 법 언어학적 텍스트, 과학수사 데이터가 가리키는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히토시군은 2월 23일 저녁 무렵까지 분명히 어딘가에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소년이 스스로 선택한 가출처가 아니라 조직적 범죄자들의 완벽한 통제 아래 놓인 잔혹한 감금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치밀한 데이터 분석이 끝날 무렵 드디어 침묵을 지키던 수사망에 균열을 내는 한 가지 결정적 단서가 포착됩니다. 범인들의 완벽해 보였던 시나리오는 단 하나의 치명적인 오판으로 산산조각이 납니다. 바로 히토시군 부모의 선택이었습니다. 범죄 조직의 애초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살인도 일반적인 몸값 요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합의금 갈취였죠. 해상보안관이라는 공직자 아버지를 둔 바른 생활의 중학생 아들. 이 아들이 거액을 훔친 절도범이 되었다는 오명을 씌우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로 위장한 남자 A가 찾아가 점잖게 합의를 종용하려 했던 겁니다. 가족들이 아들의 불명예를 덮기 위해 혹은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해 순순히 거액의 지갑을 열 것이라 계산했던 겁니다. 하지만 부모는 그들의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히토시군의 부모는 법인들의 협박 편지를 받자마자 단 1초 망설임도 없이 경찰에 정식 수사를 요청해버립니다. 그것도 모자라 경찰은 이례적으로 50명 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산악수색대와 경찰경까지 투입하며 즉각적인 대규모 공개수사로 전환해버리죠. 범인들의 계획이 완전히 붕괴된 순간이었습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당초 목적이었던 합의금 갈취는 경찰의 개입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고 납치해둔 히토시군을 그냥 풀어준다? 그것은 곧 조직의 정체와 은신처가 즉각 탄로나고 일망타진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자, 손을 뜯어낼 수도 없고 살려보낼 수도 없습니다. 수사망은 턱 밑까지 조여오고 있습니다. 조직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하나뿐입니다. 가장 잔혹하고 가장 확실한 증거인멸, 바로 유일한 목격자인 14살 소년의 입을 영원히 막아버리는 겁니다. 경찰은 이 배우를 직감하고 중요 참고인 A를 맹렬하게 압박했지만 당시의 법과 수사력으로는 결정적인 물증 없이 그를 강제 구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A는 철저히 모르쇠를 일관했고 결국 경찰은 그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사망이 헐거워지자마자 A는 보란듯이 사세보시를 뜹니다. A의 그 행적은 마치 쫓기는 짐승 같았습니다. 직장도 버리고 연고도 없는 타지를 쉴 새 없이 전전합니다. 범죄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지명 수배자도 아닌 일반인이 왜 이런 도둑을 벌였을까요? 그에게 묻혀있는 진실의 무게가 그를 한 곳에 머물지 못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사건은 철저히 묻히는 듯 했습니다. 사건 발생 4년이 지난 1973년 한 기자가 끈질긴 추적 끝에 A의 은신처를 찾아내기 전까지 말입니다. 1973년 밤 아사히 신문의 한 기자가 나라현의 외진 주택가로 스며듭니다. 그곳에는 덤프트럭 운전사로 신분을 세탁하고 결혼하여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된 A가 살고 있었습니다. 기자의 기습적인 심야 방문에 A는 처음엔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무언가에 홀린 듯 기자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묻어두었던 사건의 실체에 대해 입을 엽니다. 기자의 질문은 송곳처럼 날카로웠고 대화의 호흡은 숨막히게 빠릅니다. 기자가 먼저 찌릅니다. 그날 점퍼 안주머니에 있었다는 46만엔 대체 출처가 어디입니까? A가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엽니다. 그 돈 출처요? 그걸 지금 내 입으로 말하면 내 입장이 아주 곤란해집니다. 네가 구린 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전부 다 털어놓긴 해야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말하지 못할 이유가 뭡니까?
그러자 A의 입에서 이 사건 전체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답변이 튀어나옵니다. 나도 마음이 약해서 웬만하면 다 털어놓고 싶소만 내가 여기서 입을 뻥끗하면 경찰 체면이 싹 다 구겨질 거 아니오. 여러분, 이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일개 세탁소 직원이자 소년 출신의 전과자가 무려 경찰의 체면을 운운합니다. 자신이 진실을 폭로하는 순간 경찰 조직 전체가 발칵 뒤집히고 체면을 구기게 될 거라는 이 소름 끼치는 자신감. 이것은 사건의 흑막에 단순한 동네 불량배가 아닌 지역의 유지나 경찰 내부 사정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는 거대한 권력이 결탁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초기 수사에서 왜 하필 특정 단서들이 묵살되었는지, 왜 A를 그토록 쉽게 놓아주었는지 거대한 의혹의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입니다. 기자는 틈을 주지 않고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좋습니다. 그럼 당시 현장에서 중학생들이 당신 점퍼 안주머니에 거액이 있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알고 점퍼만 훔쳐 달아난 겁니까? 질문을 받은 A는 잠시 당황하더니 스스로 무덤을 파는 치명적인 신호를 내뱉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밖에서 보이지도 않았을 텐데 듣고 보니 참 신기한 일이네요. 자신이 직접 겪은 피해 사실에 대해 듣고 보니 신기하다며 제3자처럼 반응합니다. 애초에 자신이 겪은 일이 아니니까요. 그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 달달 외워둔 시나리오에 구멍이 뚫리자 튀어나온 수거체의 얄팍한 미천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가 묻습니다. 그날 당신의 점퍼를 들고 도망쳤다는 히토시 군, 키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A는 말을 더듬으며 대답합니다. 나랑 비슷하거나 나보다 조금 컸던 것 같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당시 히토시 군은 14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체격이 커서 키가 무려 168cm에 달했습니다. 체구가 유독 작았던 A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컸습니다. 이 짧은 인터뷰가 증명하는 진실은 끔찍할 만큼 명료합니다. A는 현금을 빼앗기지도 않았고 히토시 군을 쫓아가지도 않았으며 애초에 히토시 군의 얼굴이나 체격조차 똑바로 본 적이 없는 완전한 허수아비였습니다. 누군가 건네준 학생모를 받아들고 슈야마가를 찾아가 연극을 한 철저하게 소모되는 말단 수거체. 그가 경찰 체면을 들먹이며 끝내 입을 담은 그 배우 정체. 철저하게 타깃을 골라내고 타임라인을 통제하며 소년에게 편지를 쓰게 만든 뒤 작전이 실패하자 서슴없이 14살 중학생을 증발시켜버린 그 악랄하고 거대한 조직의 실체. 진실을 턱 밑까지 들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A는 끝내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공범이었던 그가 철저한 침묵성으로 숨어버리면서 슈야마 히토시군 실종 사건은 가장 참혹한 미궁의 결말을 향해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1984년 2월 23일 자정, 사건 발생으로부터 정확히 15년이 흐른 그 순간이었습니다. 설령 이 사건의 실체가 끔찍한 살인이었다고 해도 당시 법이 정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허무하게 만료되고 맙니다. 그 어떤 물리적 증거도 목격자도 추가로 발견되지 않은 채 법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죄를 묻을 수 없는 영구 미제 사건으로 전환된 겁니다. 결국 1992년 아들이 언젠가 문을 열고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던 가족들은 뼈를 깎는 가장 잔혹한 법적 절차를 받게 됩니다. 사건 발생 23년 만에 법원에 직접 실종 선고를 청구한 겁니다. 실종 선고라는 건 남은 가족들 스스로가 국가를 향해 우리 아이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23년이라는 길고 참혹한 세월 동안 생사조차 알 수 없었지만 끝내 현실적인 문제들을 마주하고 부모가 직접 아들의 흔적을 호적에서 지워내야만 했던 겁니다. 이 청구가 법원에서 인용되어 관보에 게재되었고 영원히 14살에 머물러 있던 소녀는 그제야 법적으로 완전한 사망 처리가 되었습니다. 생존에 대한 마지막 희망조차 법의 이름으로 스스로 닫아야 했던 가족들의 심정은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프닝에 던졌던 세 가지 기묘한 의문점에 대한 명확하고도 참혹한 해답을 쥐고 있습니다. 첫째,
무단결석 한 번 없던 성실한 풍기 의원은 왜 대낮에 낯선 어른의 거액을 훔쳐 달아났는가? 해답은 간명합니다. 소녀는 결단코 남의 돈에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대낮의 오토바이 강도 사건은 타깃으로 삼은 가정에 접근하기 위해 범죄 조직이 짜놓은 철저한 위장 시나리오에 불과했습니다. 둘째, 실종 다음 날 도착한 자백 편지의 진실은 무엇인가? 부디 찾지 말아달라던 그 편지는 가출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감금 현장에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던 소년이 범인들의 폭압에 짓눌려 사시나무 떨듯 써내려간 수사 교란용 대필이었습니다. 마지막 셋째, 세탁소 직원이 빼앗겼다며 펄펄 뛰던 현금 46만원의 출처는 어디인가? 그런 거액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해상보안관의 아들을 인질삼아 아들의 불명예를 덮으려는 가족의 심리를 이용해 합의금을 뜯어내려 했던 범죄 조직의 미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상흔은 참혹했습니다. 합의금 갈취라는 초기 계획이 부모의 즉각적인 경찰 신고로 붕괴되자 배후 범죄 조직은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중요 참고인의 조직 배후를 의심하고도 증거 불충분이라는 법적 한계와 알 수 없는 내부의 체면 속에 진실을 묻어버렸죠. 사건 발생 1년 뒤 남겨진 가족들은 쏟아지는 지역사회의 억측과 비수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고향 사세보를 등진 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야만 했습니다. 합의금을 노렸던 자들은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어둠 속으로 숨어버렸고 경찰은 거대한 의혹 앞에 침묵했으며 한 평범했던 가정은 막내 아들을 가슴에 묻어야만 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을 때 비로소 비극의 반복을 멈출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의 민낯이었습니다. 오늘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십시오.